트럼프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협상 방식은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들은 미국 내 보수층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내 지지층에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한국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방위비를 지불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들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입지를 지켜내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섰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런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한 경험과 현재의 성취를 쌓아올린 자신감의 결합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의 정치 분석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먼 헬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국제정치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는 정치 분석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저는 첫 번째 과제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분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와 한국 정부의 발언과 행동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시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어요. 그는 2019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 충분히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언급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수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당선 직후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 동맹은 경제적 거래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단순히 금전적 비용이 아니라 동맹의 상호적 책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죠. 그의 발언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자부심과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이 더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지불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도 기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었고 이는 전체 주한미군 운영 비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수준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군 기지의 시설 업그레이드와 물류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간의 훈련 협력은 단순한 의무 수행을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한국이 정말로 미국에 의존하기만 하는 나라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먼, 한국은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우리가 보호해주니까 그들이 그렇게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은 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비슷했죠. 한국은 미국의 보호 덕분에 성장한 나라라는 프레임. 하지만 그날 밤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왔어요. 방위비 협상에서도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호적 이익과 전략적 가치를 논하는 나라였죠. 저는 점차 한국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들을 조사하며 그의 협상 전략을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충분히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죠. 2019년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대가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너무 많이 도와줬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충분하지 않다며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존 금액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한국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트럼프는 이를 미국 내 지지층에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포장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을 무료로 보호해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꺼내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발언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트럼프는 단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논리적인 대응을 선택했어요. 2020년 초 한국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 대해 상호 이익과 동맹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만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자신들이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해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한국에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한국 정부가 건설 비용의 약 90%를 부담했습니다. 이 시설은 미군의 동북아시아 작전의 중심축으로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결국 2021년 3월 한미 양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단순히 금전적 부담만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상호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강조했어요.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시도였죠.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며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 강압적으로 보일지언정 그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위비 협상을 통해 미국 내 지지층에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려 했어요. 동시에 한국이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동맹국인지를 이용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그들은 논리와 데이터를 통해 트럼프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방위비를 지불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협상력을 보여준 한국의 대응은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효과적으로 맞받아친 사례로 기록될 만했습니다. 제가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점이었어요. 최근 트럼프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조선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느끼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은 LNG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군함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 이후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던 조선업 분야를 조사하며 저는 한국이 단순한 선박 제조 강국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군사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미 해군 군함 유지 보수 및 정비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여는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자체 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해외에서 군함 유지 보수 작업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이때 한국의 조선소는 기술력과 시간 효율성에서 미국 해군이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과의 협력을 경제적 요구와 함께 언급했던 것입니다. 조선업 외에도 한국은 첨단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한 가지 통계를 발견했어요. 2023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의 주요 IT 기업은 한국산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를 넘어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부품이 아니에요. 이는 군사장비,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미래 기술의 핵심 기반이죠. 트럼프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강조하며 반도체는 미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분석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 유지와 시설 업그레이드에 투자한 금액은 이미 막대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머니머신이라는 뉘앙스를 내비쳤던 발언과는 달리 한국은 단순히 돈을 내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상호적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파트너였습니다. 조선업과 반도체 외에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보람의 전투기 등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일부는 미국과의 협력하에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또한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방위 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지원하는 기술적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죠. 조선업과 반도체,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분석하며 저는 그들이 단순한 산업 강국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여러 외교 사례를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만들어 왔는지 점차 깨닫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국에게 언제나 최대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태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강화와 같은 조치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2023년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을 때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강경한 발언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한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외교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은 바로 중국과의 관계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경제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2024년 초 중국이 한미일 협력에 반발하며 한국의 경제적 압박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한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외교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적 균형의 단적인 예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지역적 동맹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 환경 문제, 국제보건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의 활동은 점점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과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죠.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며 새로운 외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더 이상 단순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 문제, 중국과의 관계, 글로벌 이슈까지 포괄하는 다층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와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며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흥미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 연구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외교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를 넘어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저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군사 기술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자체적인 군사 장비를 개발하기에는 기술력과 자원이 부족했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은 군사적 자립을 목표로 방위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며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방위산업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K9 자주포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이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미 폴란드, 핀란드, 터키, 인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죠. 특히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산 무기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며 한국의 방위산업에 신뢰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K2 전차와 KF-21보람의 전투기입니다.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투어 7,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견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동 조종 시스템과 최신형 방호 기술로 차별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단순히 지역적 강국을 넘어 글로벌 방위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2021년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F-35와 비교할 만한 성능을 목표로 하며 한국이 방위 기술에서 얼마나 자립적이고 선진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KF-21은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협력에서 한국의 자립적 군사기술력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었죠. 2023년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8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주로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수출 강국으로 탈바꿈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국들과 기술 협력과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가장 주목했던 사건 중 하나는 러우 전쟁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자원을 보강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때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주목받았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업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돈을 내는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자립을 넘어 동맹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맹국이자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플레이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였어요. 저는 트럼프가 한국을 머니머신처럼 취급한 발언의 역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트럼프의 강압적 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압박이 한국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미국 내 보수층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들을 분석하며 저는 그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을 압박하며 미국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서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그의 이미지와 맞물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것이었죠. 트럼프는 종종 협상 초기에 과도한 요구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점진적으로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50억 달러 요구도 그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조건이 아니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카드였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압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며 트럼프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했어요.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의 기여를 근거로 지나치게 과도한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위비를 지불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한미군을 지원하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과 발언 뒤에는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계산이 숨어 있었고 한국은 이를 논리적으로 맞받아치며 스스로의 입지를 지켜내고 있었죠. 저는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동맹은 거래를 넘어 상호 의존과 신뢰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갈수록 저는 단순히 데이터와 정책만으로는 이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장과 성공 뒤에는 분명한 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이었죠. 처음에는 경제적 성취나 외교적 성공에서 비롯된 단순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부심은 단순히 성취를 자랑하는 차원을 넘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파괴된 국토, 부족한 자원, 그리고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대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섰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간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성취를 단순히 경제적 성공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생존 본능과 강인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부심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한 경험과 현재의 성취를 통해 쌓아 올린 자신감의 결합체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 한국은 K-팝, K-드라마, K-영화와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을 때 한국인들은 단순히 영화를 넘어 그들이 세계적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자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에 한국어 가사를 담은 노래를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아이돌 그룹을 넘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BTS의 UN 연설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그들의 메시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홍보하지 않았어요. 대신 젊은 세대에게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격려하며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는 단순히 문화적 성취를 넘어 한국인의 자신감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은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세계 기술 공급망의 중심에 자리 잡았죠. 이는 단순히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자신감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죠. 이러한 자신감은 단순히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업, 반도체, 방위산업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취 뒤에는 단순한 우리는 최고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아온 경험이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지나친 자부심이 현실 감각을 흐리거나 타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부심이 단순히 현실 왜곡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되었고,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이 국가를 바꿀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트럼프의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지만 한국의 외교, 경제, 방위산업,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자신감을 탐구하며 저는 점차 이 나라가 단순한 동맹국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강해졌는가? 한국은 단순히 부유하거나 기술적으로 진보한 나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복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어요. 6.25 전쟁 이후 거의 모든 산업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런 한국이 어떻게 현재의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새마을 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저임금 노동과 장시간 근무라는 희생 속에서도 한국은 산업화를 빠르게 이루어냈죠.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였어요.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는 초석을 만들었죠.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은 모두 이 과정에서 발전한 분야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리더로서 새로운 역할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육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은 탄소 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과 협력하며 녹색 기술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보였습니다. 제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분석하며 시작한 이 연구는 이제 한미 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전 저는 한국 대중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를 탐독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세계적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K-팝, 방위산업, 경제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단순한 자부심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세상은 우리를 작은 나라로 봤지만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꾼다. 이런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그들이 직면했던 수많은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단순히 자신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어요.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를 아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이제는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나대? 라고 말하는 중국 유학생한테. 중국은 지금 민주주의는커녕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 못하잖아 라고 받아치는 한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델라입니다.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으로 현재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어 독일로 유학을 결심했죠.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문화는 다름 아닌 한국 문화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말이에요. 처음 독일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레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독일어로 수업을 듣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문화 차이도 크게 느꼈죠. 특히 독일 사람들의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엄격한 시간 개념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브라질의 여유로운 문화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학생 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 온 해솔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해솔이는 저와 같은 수업을 몇 개 같이 듣게 되었는데 그녀의 학구열과 성실함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수업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해솔이의 노트 필기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과 색깔별로 구분된 중요 포인트들. 저는 그녀의 학습 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솔이와 가까워지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종종 한국 음식을 해주었는데 특히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맛은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점점 그 깊은 맛에 빠져들게 되었죠. 해솔이는 한국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지혜와 과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생기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해솔이가 저를 한국학생회 모임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참여하기로 했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 주었어요. 이런 공동체 의식과 따뜻함은 제가 독일에서 느꼈던 어색함과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한국 학생회 모임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어요. K-팝 댄스 수업, 한국어 스터디, 한국 영화 상영회 등. 저는 이 모든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죠. 특히 K-팝 댄스를 배우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더욱 빠지게 되었어요. 복잡한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아이돌들의 실력에 감탄했고 노래 가사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한국 학생회에 자주 참여하면서 저는 뜻밖의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 중국 유학생 그룹과의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들 중 일부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학생, 왕밍이 문제였습니다. 왕밍은 항상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온 거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라며 도발적인 말을 자주 했죠.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그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해솔이와 다른 한국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밍의 도발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한국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마다 나타나 트집을 잡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찍은 해솔이의 사진에 "그거 중국 전통 의상 아니야?" 라는 댓글을 달아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해솔이와 한국 친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이 왜 생기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죠.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꼈거든요. 먼저 저는 해솔이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해솔이는 기쁜 마음으로 한국의 역사부터 현대 사회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역사, 한글 창제의 의미, 그리고 현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취까지 모든 이야기가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이었어요. 해방 이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창의성에 감동받았어요. 또한 군사 독재 시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의 사건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탄했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니 현재 한국이 이룬 성과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왕밍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왕밍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고, 한국의 빠른 성장과 세계적인 인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너희들은 모두 한국만 이야기하잖아.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대단한 나라라고. 왕밍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등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태도가 얼마나 편협하고 부당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솔이에게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해솔이는 기쁜 마음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 혁신과 문화 산업의 성공 사례였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으로 성장했는지,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는지 등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또한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와 그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죠.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이 어떻게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어떻게 세계적인 상을 휩쓸었는지 등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힘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해솔이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교육 수준, 높은 대학 진학률, 그리고 평생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을 들으며 한국의 교육열에 놀랐습니다. 물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부작용도 있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 발전의 모델로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래서 방학 때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솔이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2주간 머물 계획을 세웠죠.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경험 중 하나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발전상에 압도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서울에 도착해서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전통적인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고궁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최신 패션을 한 젊은이들이 함께 걸어다니는 모습.
이런 독특한 조화가 한국의 매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과 빠른 인터넷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곳곳을 쉽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어디서나 초고속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해솔이는 이것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IT 인프라 투자 덕분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한국 요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특히 삼겹살을 직접 구워 먹으며 소주를 마시는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해솔이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솔이와 함께 한국의 여러 명소를 방문했어요. 경복궁에서 한국의 역사를 직접 느꼈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죠.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며 조선시대의 영광을 상상해 볼 수 있었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별들의 바다 같았어요. 명동과 가로수길 같은 번화가에서는 한국의 패션과 뷰티 산업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화장품 가게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옷가게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리시한 옷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패션과 뷰티 산업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DMZ 투어를 통해 한국의 분단 현실도 체험했는데 이는 제게 큰 충격과 동시에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남북 한의 긴장 관계를 직접 목격하면서 한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한국 방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것이에요. 해솔이의 모교였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죠. 학생들의 열정적인 공부 모습과 다양한 방과 후 활동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영어 수업에 참여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높은 영어 실력과 세계에 대한 관심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이 모두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와 치열한 경쟁 문화는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해솔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학업과 취업 준비로 항상 바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양면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미 다음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했어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학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속한 국제학생회에서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된 거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소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몽처럼 왕민이 다시 나타났어요. 왕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라고? 그게 뭐가 있다고 페스티벌에서 소개한다는 거야? 다 중국에서 온 거 아냐? 라며 조롱 섞인 말을 던졌어요. 그의 말에 동조하는 중국 학생들도 있었죠. 순식간에 학생회는 두 파로 갈라졌고 한국과 중국 학생들 사이의 언쟁이 격렬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어느 날은 한국 학생들이 준비해둔 포스터가 찢겨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다음 날엔 중국 학생들의 전통 의상이 사라지는 일도 있었죠.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페스티벌 준비 회의는 매번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나대? 라는 왕밍의 도발적인 발언에 해솔이는 그렇게 말하는 중국은 지금 민주주의는커녕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 못하잖아. 라고 맞받아쳤죠. 회의실은 언제나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페스티벌은커녕 국제학생회 자체가 와해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해솔이를 찾아가 대화를 나눴어요. 해솔이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엿보였습니다. 아델라, 너는 모를 거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음으로 왕밍을 찾아갔어요. 그의 태도는 여전히 공격적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의 행동 이면에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몰라.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근데 한국은 그냥 K-팝 하나로 다 가져가잖아. 이건 불공평해. 양측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갈등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역사적, 정치적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고민 끝에 저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페스티벌에서 한국과 중국 문화를 함께 소개하되 양국의 역사적 관계와 문화적 교류를 솔직하게 다루자고 한 거예요. 처음에 양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매번 회의 때마다 언쟁이 벌어졌고 몇 번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해솔이가 중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왕밍이 한국의 기술 혁신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페스티벌 당일 모두가 긴장한 채 무대에 올랐어요. 해솔이의 K-팝 공연이 끝나고 왕밍의 태극권 시범이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 제가 준비한 특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오랜 역사 동안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위대한 문화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관객석에서는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해솔이와 왕밍도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서로를 향해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해솔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왕밍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을 때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차이를 넘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건 이후 저는 문화 교류와 국제 이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문화 간 소통과 갈등 해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경험과 견해를 나누었어요. 이 세미나는 큰 호응을 얻었고 대학 측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제 모국인 브라질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독일에 대한 애착도 컸죠. 고민 끝에 저는 이 세 나라를 모두 연결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졸업 후 저는 한국의 대기업 해외사업부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제 역할은 한국 기업의 브라질과 독일 진출을 돕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독일에 온 것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해솔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 테니까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꿈과 목표를 안겨주었고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브라질, 그리고 독일을 잇는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 나라들의 문화와 가치를 서로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